안녕하십니까. 달빛 아래 궁궐비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실 영상은 제1화부터 제2화, 제3화까지를 하나로 엮은 첫 번째 합본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한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궁녀와 내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은 대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침묵했지만 사람은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책의 빈칸을 상상으로 채워가는 궁궐 미스터리입니다. 국문을 처음 넘는 어린 궁녀 연화. 그녀는 작은 씨앗 하나를 품으며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궁궐의 밤은 생각보다 깊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은 그녀를 조금씩 진실 속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연하와 함께 궁궐의 천문을 넘고 감춰진 비밀의 첫 조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달빛이 머무는 조선의 궁궐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달빛 아래 궁궐비사 합본 1 지금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 궁궐비사. 기록은 침묵했지만 사람은 기억했다. 제1화 국문을 넘는 날. 제1막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난을 견디고 누군가는 기다림을 견디며 또 누군가는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를 가슴 깊이 품은 채 평생을 살아간다. 조선의 궁궐은 그런 견딤이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이었다. 높은 담장은 바람만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사랑과 후회, 충성과 배신까지도 말없이 품은 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궁궐은 늘 고요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곳. 그날도 새벽은 그렇게 찾아왔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하늘은 밤과 아침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 아래 기와 끝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은빛으로 떨렸고 긴 회랑 끝 등잔불 하나가 마지막 어둠을 붙잡으려는 듯 가늘게 흔들렸다. 국문 앞에는 어린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버선이 볼바닥을 스치는 소리, 긴장을 삼키는 마른 숨소리, 가끔 들려오는 기침 한 번. 그것이 새벽을 채우는 전부였다. 그들 사이에 한 소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연화, 17, 산골의 바람 냄새를 아직 품고 있는 얼굴. 연하는 긴장할 때마다 생기는 버릇처럼 왼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품속만은 따뜻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 궁으로 떠나던 새벽, 어머니가 말없이 쥐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힘들 때 열어보거라. 그 한마디뿐이었다. 왜 지금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는지 연화는 묻지 못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끝내 울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로 딸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운다는 것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다. 문득 장작 타는 냄새가 떠올랐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어머니. 연화야,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평범한 말을 가장 오래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연화는 입술을 살며시 깨물었다. 후름은 국문 밖에 두고 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쿵! 새벽 공기를 가르는 둔중한 소리가 울렸다. 거대한 국문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지난 삶을 닫고 또 다른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리는 문처럼 보였다. 문 밖에는 가족이 있었다. 문 안에는 운명이 있었다. 그 사이를 가르는 경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김씨연화. 연화는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문을 넘는다는 것은 길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삶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렇게 연화는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시간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제2막 국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소리만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스치던 새들의 지저귀도,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도, 문 밖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숨결도 한순간에 멀어졌다. 대신 궁궐만의 정막이 연화를 감쌌다. 그 정막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삼켜버린 말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낸 무게였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쉬었다. 혹시 숨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릴까 두려웠다. 새로 들어온 처녀들은 두 줄로 늘어서 천천히 회랑을 따라 걸었다. 붉은 기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졌고, 이른 새벽의 햇살은 기둥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볼바닥 위에 가느다란 금빛띠를 만들고 있었다. 사각, 사각, 버선이 돌을 스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모두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것처럼 들렸다. 연화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려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위를 보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시선에도 예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넓은 마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다. 굵은 줄기에는 깊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넓게 뻗은 가지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품어온 노인의 두 팔 같았다. 그 나무는 수많은 입궁과 이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기쁜 얼굴도, 우등 삼키는 얼굴도, 그리고 끝내 다시는 국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뒷모습도. 하지만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침묵을 잘 지키는 법이었다. 멈추어라. 앞장서던 나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처녀들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뒤 배랑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마당은 더욱 조용해졌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연화 역시 시선을 내린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발끝이 자신의 앞에서 멈추었다. 희고 깨끗한 버섯, 먼지 한 점 없는 치맛자락, 세월이 만든 품위는 화려한 장식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뭉지린다는 것을 연화는 처음 알았다. 고개를 들어라.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다. 처음 마주한 최상궁의 얼굴에는 엄한 기색보다 깊은 평온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은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마치 수많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면서도 끝내 사람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최상공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천천히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퍼선 끝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다. 국문 앞에서 오래 기다린 흔적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최상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달랐다. 추웠느냐? 그 한마디가 연화의 마음을 흔들었다. 구중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를 향한 걱정이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추위를 감추지 못했다. 최상궁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스쳤다. 거짓말은 아직 서툴구나.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최상궁은 품속에서 오래된 무명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깨끗하게 삶아 햇볕에 말린 흰 손수건이었다. 버선을 닦아라. 연화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풍겨오는 볕냄새. 순간 연화는 고향집 마루를 떠올렸다. 빨랫줄에 바람 따라 흔들리던 흰 수건. 그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웃던 어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국문 밖에 두고 오겠다고 약속한 눈물은 끝내 넘기지 않았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최상공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연화는 손수건을 가슴 가까이 꼭 쥐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궁궐은 차가운 규율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있어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궁궐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가장 많은 눈물을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3막 최상궁이 돌아서자
새벽 공기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연화는 손에 들린 무명 손수건을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궁궐에 들어와 처음 받은 것이 꾸중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낯선 세상이 조금은 덜 두려워졌다. 손수건을 정성스레 접어 풍속 깊이 넣은 연화는 다시 줄 끝에 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음을 옮겼다. 처녀들도 다시 뒤를 따랐다. 뱃살은 조금씩 궁궐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기둥마다 빛이 번졌고 회색 돌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궁궐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넓은 마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에는 오래된 행각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수십 명의 상궁들이 이미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엄숙한 기운을 만들었다. 잠시 뒤 한 상궁이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오늘부터 너희는 궁녀가 아니다. 처녀들 사이로 아주 작은 술렁임이 흘렀다. 궁녀가 되기 위해 들어왔는데 궁녀가 아니라니. 상궁은 그 표정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궁궐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는다. 상궁은 천천히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손보다 먼저 마음을 배우고 말보다 먼저 귀를 배워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마당을 채웠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여라.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고향에서도 어머니는 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같은 뜻이었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궁궐과 고향을 잇는 작은 다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털썩 뒤쪽 줄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긴장과 공복을 이기지 못한 어린 처녀 하나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놀랐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연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은 그 뒤를 따라왔다. 연하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조금만 버텨요. 자신도 떨고 있었지만 손만큼은 따뜻했다. 잠시 뒤 다른 상궁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아이는 서서히 눈을 떴다. 큰 소란은 없었다. 누구도 연화를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선행조차 소리 없이 지나가는 법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상궁의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곁에 있던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를 기억해 두거라. 상궁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최상궁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기유를 배우는 일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로 돌아왔다.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줄을 맞춰 섰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처음으로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멀리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스며들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초록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궁궐이 새로 들어온 한 소녀를 조용히 맞이하는 인사처럼 들렸다.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움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건네준 보자기, 최상궁이 건네준 손수건, 그리고 방금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이름 모를 아이. 그 세 가지는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견딘다. 그날 아침, 연화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의 궁궐 생활을 버티게 할 가장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을. 제3화 교육이 끝난 뒤 처녀들은 다시 긴 회랑을 따라 걸었다. 이제는 입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궁궐의 하루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기와 끝을 넘어 마당까지 번지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궁궐의 아침은 늘 그랬다. 햇살보다 먼저 규율이 하루를 깨웠다. 앞장선 상공이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부터 몸을 쳐소다. 낮은 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건물이었다. 붉은 기둥도 화려한 단청도 없었다. 그러나 방 안은 깨끗했다. 창호지를 통과한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벽을 따라 놓인 이부자리들은 자 하나로 잰 듯 가지런했다. 처녀들은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 그 모든 것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상궁은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곳, 저쪽, 창가. 말은 짧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연화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았다. 창문에서 두 번째 자리.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다. 연화는 두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또르르. 아주 작은 소리가 밤하늘 굴러갔다. 연화의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가 풀리며 검은 씨앗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그마한 들꽃 씨앗이었다.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은 나무 마룻바닥을 따라 천천히 굴러갔다. 연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숨보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건네준 약속이었다. 연화가 몸을 숙이는 순간 다른 손 하나가 먼저 씨앗을 집어들었다. 최상궁이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최상궁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을 한참 바라보았다. 무슨 꽃인지 묻지 않았다. 왜 가져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천천히 연화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씨앗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최상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궁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깊게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것도 잃지 마라. 그 말뿐이었다. 최상궁은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연화는 씨앗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다. 작은 것도 잃지 마라. 씨앗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날의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궁궐에서는 사람도 잃고, 웃음도 잃고, 이름도 잃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잃는다는 것을. 그러나 끝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양심,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것만은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연화는 아주 먼 훗날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창밖에서는 제비 한 쌍이 처마 밑을 스쳐 날아갔다. 봄은 담장 밖에도 있었고 담장 안에도 있었다. 다만 궁궐의 봄은 조금 더 조용했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피어나는 봄이었다.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마음속에 맹세했다. 어머니, 이 씨앗도 사람다운 제 마음도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그 작은 다짐은 훗날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약속이 되었다. 제5막 궁궐의 하루는 종소리보다 사람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분주했던 회랑은 어느새 살아 움직이는 강물처럼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상공들은 바쁘게 오갔고 나인들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누구도 뛰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궁궐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세상이었다. 연하와 새내기 처녀들은 첫 심부름을 배우기 위해 다시 마당에 모였다. 앞에는 침방 제조 상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지만 허리는 대나무처럼 굳었다. 손끝에는 바늘에 찔린 오래된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들은 세월에 남긴 훈장이었다. 침박에서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상궁은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들어보였다. 비단은 사람의 성품을 담는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궁은 비단을 살며시 펼쳤다. 햇살을 받은 비단결은 잔잔한 물결처럼 빛났다. 급하면 주름이 생기고 그녀는 비단을 살짝 구겼다가 다시 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성내면 실이 끊어진다. 손끝으로 실 한 올을 조심스레 당기자 가느다란 실이 족하고 끊어졌다.
하지만 아끼면 오래 간다. 그 말은 비단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말이었다. 연화는 그 짧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잠시 뒤 처녀들에게 작은 바구니 하나씩이 나누어졌다. 안에는 색실과 바늘, 그리고 천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바느질을 시키지 않는다. 아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상궁이 미소를 지었다. 먼저 실을 정리하는 법부터 배운다. 몇몇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바느질을 배우러 왔는데 실만 정리하다니. 그러나 제조 상궁은 이미 그런 마음을 읽고 있었다. 실 하나 제대로 감지 못하는 손이 왕의 골룡포를 꿰매겠느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실타래를 손에 들었다. 붉은 실, 푸른 실, 노란 실, 흰 실 모두 엉켜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올씩 실의 방향을 살피고 매듭을 풀고 조심스레 감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삼배실을 감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조상궁의 눈빛이 잠시 멈추었다. 손끝이 급하지 않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새겨졌다. 연화. 그때였다. 옆자리에서 한 아이가 급하게 실을 잡아당겼다. 툭! 실이 끊어졌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제조상궁은 화를 내지 않았다. 끊어진 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실은 다시 이을 수 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다. 사람의 신뢰는 그렇지 않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궁궐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비단도 아니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믿음이었다.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둥, 둥, 낮고 깊은 울림이 궁궐의 처마를 넘어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 끝에는 풀냄새가 묻어 있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는 지금쯤 어머니도 점심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장독대 위로 참새들이 내려앉고 마당에서는 바람이 빨랫줄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눈앞에는 궁궐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이 살아있었다. 그리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연화는 다시 실을 감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손끝에서 감기고 있는 작은 실 한 올이 언젠가 왕실의 운명과도 이어질 긴 인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달빛 아래 궁궐비사. 기록은 침묵했지만 사람은 기억했다. 제1화
국문을 넘는 날, 제6막 며칠이 흘렀다. 궁궐의 시간은 이상했다. 하루는 길었지만 사흘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연화도 조금씩 궁궐의 리듬에 몸을 맞추기 시작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 눈을 뜨고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한 뒤 말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갔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다. 궁궐에는 웃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웃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기뻐하더라도 얼굴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기쁨도 절제하는 것이 궁궐의 예법이었다. 그날 아침이었다. 연화는 침방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돌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잔잔한 물결처럼 이어졌다. 사각, 사각, 낙엽 하나까지도 제자리를 찾아가듯 마당은 조금씩 깨끗해졌다.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참새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어린 참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부딪힌 뒤 마당으로 떨어진 것이다. 녀석은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했다.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다. 놀랍구나. 작은 목소리였다. 참새는 겁먹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참새를 감싸 안았다. 손 안에서는 작은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다. 생명은 크기로 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어머니는 자주 하셨다. 연화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참새의 날개를 감싸 주었다. 잠시 뒤 참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낮고 엄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국내부를 맡은 상궁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였다. 지금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연화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상궁의 시선이 연화의 손으로 향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더냐. 연화는 잠시 망설였다. 궁궐에서는 변명이 길수록 죄가 커진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그러나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발발에 살아있는 것이라서 그랬습니다. 상궁은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흘렀다. 그때 회랑 끝에서 최상궁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궁은 곧바로 몸을 돌려 예를 올렸다. 최상궁은 상황을 한번 둘러본 뒤 연화의 손안에 있는 참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날 수 있겠느냐? 연화의 참새를 살펴보았다. 날개 끝에 상처가 조금 있었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고운 바람을 만나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보내주어라. 연화는 두 손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펼쳤다. 잠시 머뭇거리던 참새는 날개를 몇 번 퍼덕이더니 작은 원을 그리며 처마 위로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모두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새는 기와 위에 잠시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최상궁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번졌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함부로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마음은 궁궐에서도 귀하다. 연화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칭찬을 들었다기보다 더 큰 책임을 받은 기분이었다. 최상궁은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멈추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따뜻한 마음은 풍돼. 그 마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연하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궁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연하는 한동안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손안에 있던 작은 생명은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사람도 저 참새와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연하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침방 사람들은 연하를 볼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궁궐에도 이야기는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야기는 훗날 연하를 궁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데려가는 첫 번째 인연이 되었다. 제7막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궁궐의 나무들은 어느새 짙은 녹음을 머금고 있었고 처마 끝을 스치는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침방에서는 새 비단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모두의 손길이 분주했다. 왕실에서 사용할 비단은 먼지 하나에도 흠이 생길 수 있었다. 상궁들은 창문을 닫고 바닥을 다시 닦고 손을 여러 번 씻은 뒤에야 비단을 펼쳤다. 연화도 숨을 죽인 채 한 폭의 푸른 비단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비단은 구름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운 철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스며 있었다. 조심하여라. 제주 상궁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단은 실수보다 방심을 더 두려워한다. 연하는 더욱 신중하게 천을 펼쳤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열려있던 창호가 광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순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문서 한 장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하얀 종이는 바람을 타고 회랑 밖으로 날아갔다. 문서를 잡아라. 누군가 다급히 외쳤다. 나인들이 동시에 뛰어나갔다. 연화도 뒤따랐다. 종이는 마당을 스쳐 연못가까지 날아갔다. 연화는 재빨리 손을 뻗었지만 한 발 늦었다. 문서는 그대로 연못 가장자리에 떨어졌다. 물을 머금기 시작한 종이, 먹으로 적힌 글씨가 번질 듯 흔들렸다.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버선이 젖는 것도 잊은 채 연못 가장자리로 뛰어들어 두 손으로 문서를 들어 올렸다. 물은 가장자리만 겨우 적셨다. 종이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들고 조심스레 침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조 상궁은
말없이 문서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겨 확인했다. 잠시 후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조금 풀어졌다.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상궁 하나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버선이 다 젖었구나. 연화는 그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다. 하얀 버선은 흙과 물로 얼룩져 있었다. 송구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자 제조상궁은 조용히 물었다. 왜 망설이지 않았느냐?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발발에 종이가 젖으면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선은 다시 빨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제조상궁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좋은 궁녀는 손재주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아는 사람이 좋은 궁녀다. 그 말은 짧았지만 연화의 가슴 깊이 남았다. 사람은 때로 작은 것을 버려 더 큰 것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는 마음이 결정하는 법이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상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또 한 번 망설이지 않았구나. 연화는 아직 몰랐다. 오늘 지켜낸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궁궐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기 시작한 신뢰였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빗방울 하나가 처마 끝에 맺혔다. 그리고 또 하나, 조용히 시작된 여름비는 기와를 적시며 궁궐 전체로 번져갔다. 연화는 젖은 버선을 갈아 신으며 빗소리를 들었다. 고향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는 땅을 적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씻으려고 오는 거란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궁궐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이곳에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제8막 장맛비는 사흘 동안 궁궐을 떠나지 않았다. 처마 끝에서는 빗줄기가 실처럼 이어졌고 회랑의 돌바닥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궁궐은 더욱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낮추었고 말소리는 빗소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침방에서도 창문을 모두 닫은 채 바느질이 이어졌다. 창호지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일정한 장단을 만들었다. 토도도.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실을 깨고 있었다. 이제는 손끝이 제법 익숙해졌다. 바늘귀를 찾기 위해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고 실도 한 번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회랑을 띄우는 발걸음.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나인이 숨을 몰아쉬었다. 큰일입니다. 모두의 손이 동시에 멈추었다. 왕비마마께 올릴 의복에 도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조 상궁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 도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찐빵의 정성과 시간이 담긴 유일한 원본이었다. 모든 사람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아래 비반 더미, 서랍, 상자,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다. 연화도 함께 찾기 시작했다. 문득 그녀는 며칠 전 바람에 날아갔던 문서를 떠올렸다. 혹시 연화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아래에는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바닥을 자세히 살피던 그녀의 눈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보였다. 종이 끝이 마룻바닥 틈 사이로 아주 조금 드러나 있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한 장, 접혀있던 도안이었다. 며칠 전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에 밀려 틈새로 들어간 것이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도안을 펼쳤다. 다행히 빗물은 닿지 않았다. 찾았습니다. 방안이 일순 조용해졌다. 제조 상궁은 도안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다. 잠시 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한 글자도 번지지 않았구나. 누군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나이는 눈가를 훔쳤다. 그제야 모두가 긴장을 풀었다. 제조 상궁은 연화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곳을 생각했느냐?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종이는 바람을 따라가고 발발해 사람의 눈은 자주 위만 봅니다. 그래서 아래를 먼저 보았습니다. 제조 상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기억하여라. 방 안의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손재주보다 귀한 것은 살피는 눈이다. 살피는 눈보다 귀한 것은 살피려는 마음이다. 그 말은 연화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와 젖은 마당을 비추었다. 빗방울마다 작은 무지개가 맺혔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품속을 조용히 만져보았다. 어머니의 보자기, 그 안에 작은 꽃씨, 그리고 처음 입궁하던 날 받은 무명 손수건. 그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사람은 거창한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작은 것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연화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멀리 종이 울렸다. 낮을 알리는 종이었다. 궁궐의 하루는 쉼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그날도 하나의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무엇이든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은 훗날 연화가 궁궐에서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첫 번째 빛이 될 것이었다. 제2화에서 계속됩니다. 달빛 아래 궁궐비사 제2화 제1막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밤은 궁궐을 가장
솔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담장을 가득 채웠지만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면 궁궐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고 붉은 기둥마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낮에는 화려하게 빛나던 정각들도 밤이 되면 거대한 산처럼 침묵 속에 잠겼다. 연화는 진방 처소의 창호를 살며시 닫았다. 바람 끝에는 장마가 지나간 뒤에 서늘한 냄새가 묻어 있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또각 누군가 회랑을 걷는 소리. 연화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간 술라를 도는 내관이겠거리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곧 멈췄다. 그리고 다시 들렸다. 또각, 또각, 일정한 간격, 마치 누군가 같은 자리를 계속 오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 연화는 귀를 기울였다. 옆자리의 옥분도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연화, 들었니?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술라군이 아닌 것 같아. 옥분은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밤마다 저 소리가 들린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분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에 한 나인이 그 소리를 따라갔다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헛소문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방 안은 가시 조용해졌다. 횃불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서 흔들렸다. 또각, 또각, 발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연화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늘 같은 거리에서 같은 박자로 반복되고 있었다. 사람이 걷는 소리라기보다 누군가 시간을 세는 소리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야간 당직을 맡은 상궁이었다. 모두 잠들지 않았느냐. 아이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렸다. 상궁은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미세하게 떨리는 옥분의 손을 보았다. 무슨 일이냐?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뒤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발발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상공은 잠시 침묵했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여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그녀는 창호지를 바라본 채 말을 이었다.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다. 상궁은 문을 닫고 조용히 사라졌다. 또각, 또각, 발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연화는 그 소리 사이사이에 아주 희미한 쇠사슬 끌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찰그락, 찰그락.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하지만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최상궁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은 것도 잃지 마라.
그리고 제조상궁의 말도 무엇이 먼저인지 아는 사람이 좋은 궁녀다. 궁금증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다. 연화는 이불을 끌어당겨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새벽이 밝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머지않아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인물이라는 사실을. 제2막 봉해진문. 다음날 아침이었다. 밤새 내리던 안개는 궁궐의 지붕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다. 연화는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가장 먼저 그 발소리를 떠올렸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들렸던 것일까? 하지만 옥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옥분 역시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밤의 이야기를 아침까지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아침 예불처럼 하루의 일이 시작되자 신방도 다시 분주해졌다. 비단을 펼치고 실을 고르고 바늘을 정리하는 손놀림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연화도 마음을 가다듬으며 일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평소라면 사람들이 자주 오가던 회랑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줄이 둘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내관 둘이 말없이 서 있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연화는 실타래를 옮기던 중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 위에는 오래된 현판이 걸려 있었다. 동화 묻다 낡은 글씨였다. 그런데 문짝에는 커다란 쇠자물 쇠가 채워져 있었다. 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연화, 제조상궁의 부름이었다. 예, 그쪽은 보지 말거라. 연화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제조상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궁궐에는 닫혀있는 이유가 있는 문들이 있다. 그 말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점심 무렵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다. 궁녀 몇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발발에 어젯밤에도 들렸대. 발발에 쉿. 발발에 벌써 40년째라잖아. 발발에 입 다물어. 연화가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는 순식간에 끊겼다. 궁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만 길어갔다. 우물 위에는 바람이 잔잔하게 지나갔다. 연화는 물을 기르며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툭 어디선가 작은 자갈 하나가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동그란 파문이 번져나갔다.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궁녀들도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물은 오래 들여다보지 마라. 최상궁이었다. 연화는 얼른 몸을 돌려 예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최상궁은 우물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물은 사람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다. 연화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상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물동이를 직접 들어 연화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궁은 천천히 돌아섰다. 햇빛을 받으며 멀어지는 뒷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에서 아주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저녁 해가 서쪽 담장 너머로 사라질 무렵 연화는 침방 창문을 닫다가 문득 동화문 쪽을 바라보았다. 굳게 잠긴 문,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쇠사슬, 그리고 잠깐이었다.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하나. 사람이었다.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궁궐의 비밀은 이미 그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궁궐 비사 제2화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제3화 그림자를 쫓은 아이. 그날 밤 궁궐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처마 끝에 걸린 초승달은 구름 사이를 드나들었고 희미한 달빛이 기와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침방의 등잔불도 하나둘 꺼졌다. 궁녀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연화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낮에 보았던 동화문의 그림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정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달빛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또각, 또각, 또각. 어젯밤과 똑같은 발소리.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옥분도 깊이 잠든 듯 보였다. 연화는 창호지 틈을 아주 조금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다. 계랑 끝 횃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다. 고개를 깊이 숙인 사람, 긴 소매가 바닥을 스칠 만큼 길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다. 또각, 또각, 또각.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 사람은 동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화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커다란 쇠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도 검은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문짝을 쓰다듬었다. 문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어둠 속으로 길게 퍼졌다. 순간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연화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들켰다. 숨을 참고 한참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용기를 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겨있는 쇠사슬도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새벽, 연화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빛은 감출 수 없었다. 최상공은 연화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구나. 연화는 놀랐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할 때 가장 괜찮지 않은 법이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상공은 주변을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언가를 보았느냐? 그 한마디에 연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상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연화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렸다. 따뜻한 손이여. 궁궐에는 최상공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보아야 할 것과 잔뜩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운명은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눈앞에 나타난다. 그 말을 남긴 채 최상궁은 돌아섰다. 연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최상궁마마는 알고 계신다. 동마문의 비밀도,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도, 그리고 검은 그림자의 정체까지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제 막 발을 들인 것은 단순한 궁녀의 삶이 아니라 조선 왕실 깊숙이 숨겨진 가장 오래된 비밀의 문 앞이라는 사실을. 그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빗장은 이미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궁궐비사 제2화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제3화 봉인된 기록. 그날 오후였다. 비가 그친 궁궐은 유난히 맑았다. 처마 끝에서는 마지막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고 햇살은 젖은 돌바닥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침방에서는 겨울 대비 의공 목록을 정리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연화도 다른 궁녀들과 함께 오래된 의궤와 잠부를 창고에서 옮기는 일을 맡게 되었다. 창고는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무 향이 함께 밀려왔다. 수십 년 묵은 책들이 천장 가까이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작은 별처럼 떠다녔다. 조심하여라. 제주 상궁이 말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궁녀들은 조심스럽게 책을 옮기기 시작했다. 연화도 두 손으로 묵직한 장부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책장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맨 위에 있던 얇은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연화는 얼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오래되어 글씨조차 희미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새 글자가 나타났다. 국민 등록. 연화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다.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입궁한 날짜, 출신, 소속, 그리고 이름 옆에 붉은 목으로 그어진 줄. 어떤 이름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어떤 이름은 검은 목으로 지워져 있었다. 연화는 처음 보는 표시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한 장이 저절로 넘어갔다. 마지막 부분이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소용 없겠다. 다른 기록은 모두 또렷한데 그 이름만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우려다 끝내 지우지 못한 것처럼. 연화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연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최상궁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최상궁은 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책은 내게 다오.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최상궁은 책을 받아들고 잠시 표지를 쓰다듬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온 최상궁은 담담히 말했다. 이 책은 오늘부터 봉한다. 주변의 상궁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창고 가장 안쪽에 넣어두어라. 아무도 열람하지 못하게. 예, 짧은 대답과 함께 책은 다시 천으로 감싸졌다. 연화는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소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이름 하나를 감추려 했을까?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궁궐에서는 질문보다 침묵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해질 무렵 최상궁은 혼자 창고를 다시 찾았다.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천천히 봉인된 책을 꺼냈다. 손끝이 마지막 장에 멈췄다. 소연, 그 이름을 바라보던 최상궁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잔풍, 벌써 20해가 지났구나. 작은 한숨 하나가 창고 안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잔풍이 또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 그 말과 함께 책은 다시 봉해졌다.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밖에서는 저녁 종이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다. 퉁, 퉁, 퉁. 그 종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우연히 본 이름 하나가 훗날 조선 궁궐을 뒤흔들 가장 깊은 비밀의 첫 조각이었다. 제5막에서 새벽의 북소리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화는 이제 궁궐 곳곳에 숨겨진 작은 흔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궁녀 소연, 밤마다 들려오는 의문의 발자국,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의 문.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천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합본에서는 연화가 더욱 깊은 궁궐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궁궐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궁궐 비사는 계속됩니다.